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세 번째. 다음 날 학교에서도 내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생각했다. 우리 이웃에 나폴레옹이라는 개가 있다. 양치기 개인데 로트와일러 종으로 약간 잡종이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꼭 늑대처럼 무섭게 생겼다.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할머니가 나폴레옹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나폴레옹은 말도 잘 안 듣고 달아나기 일쑤였다. 개가 원래 그런 성격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가 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능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해서 잘 걷지 못했다. 나는 아직 그분들의 이름도 모르지만 일단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집에 오는 길에 나폴레옹이 사는 집으로 갔다. 그러나 집 앞에 서자 용기가 없어졌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얼마나 달라고 해야 되지?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그냥 확 가버릴까?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그때 정원에서 낮잠을 자던 나폴레옹이 나를 알아보고 문까지 뛰어왔다. 나폴레옹은 습관처럼 크게 짖었다. 개가 짖는 소리에 할아버지가 창가로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키라예요. 전 미국으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돈을 제가 직접 벌려고 하거든요. 머니랑 지켜봤는데 할머니가 나폴레옹과 산책하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 대신 제가 매일 나폴레옹을 산책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했지만 도저히 할아버지를 쳐다볼 수 없어서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대로 돌아설까 머뭇거리는데 할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정말 좋은 생각 같구나. 자, 안으로 들어오렴. 좀 더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자꾸나.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어 할아버지와 난 거실에 마주 앉았다. 아직도 할아버지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행히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얘야, 정말 힘든 일이란다. 매일 그것도 3번씩 나폴레옹과 산책하는 건 말이야. 다른 개라도 옆에 오면 나폴레옹을 붙들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겠니? 나폴레옹은 우리 집 머니와 친하거든요. 머니와 함께라면 잘 따라올 거예요. 내가 개와 함께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어느 누구도 너만큼 개를 잘 다루지 못할 거야.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엘라, 앞으로 한결 편해지겠구려. 이 아이는 개를 다루는 솜씨가 대단했어. 개와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던걸. 나는 웃음을 참아야 했다. 할아버지가 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약간 비밀이 많아 보이기는 했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그렇게 무시무시한 얼굴은 아니었다. 어쩌면 모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침착하고 안정되어 보였다. 할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말씀하셨다. 자, 우리 소개를 해야겠구나. 할머니는 엘라, 나는 발데마르 하넨캄프라고 한단다. 그런데 내 이름은 뭐라고 했지? 네, 키라예요. 키라 클라우스 밀러. 나는 다시 내 소개를 했다. 인상이 좋은 꼬마 아가씨로구나. 하넨캄프 할아버지는 아주 반가워하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오후에 나폴레옹을 산책시키고 빗질해 줄 수 있겠니? 나폴레옹이 말을 잘 듣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 일의 대가로 얼마를 원하니? 순간 내 얼굴이 빨개졌다. 거기에 대해 아직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두 분은 내 대답을 기다리셨다. 잘 모르겠어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대신 제안을 하지. 하루에 1,000원이면 어떻겠니? 할아버지의 말에 나는 속으로 계산을 해보았다. 한 달에 3만 원? 정확히 내 용돈의 3배네.
오 세상에, 정말 많은 돈이잖아. 그러나 두 분은 내 침묵을 잘못 이해하신 모양이었다. 내가 실망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다른 제안을 하셨다. 나폴레옹에게 내가 한 가지씩 훈련을 시킬 때마다 1만 원씩 더 주마.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아주 기쁠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좋으세요. 내가 서둘러 말하자 두 분은 만족하신 듯 나를 바라보셨다. 좋아. 그럼 오늘 오후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겠니? 할머니가 기대에 차서 말씀하셨다. 당연하죠. 나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엄마가 점심을 해놓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었다. 집을 향해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모른다. 탄성을 지르며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너무 기뻐서 막 웃음이 나왔다. 혼자서 노래도 불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귀에다 대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라고 속삭였다. 머니는 축하한다는 듯 아빠를 내밀었다. 머니가 무척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심을 먹은 다음 마르셀에게 전화를 해서 나의 첫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 그래 키라? 일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마르셀은 그 말뿐이었다. 나는 약간 실망했다. 칭찬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마르셀이 처음으로 나를 세대가리라고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런데 두 가지 명심할 게 있어. 마르셀의 목소리가 힘찼다. 첫째, 그 일 하나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이 끝날 수도 있거든. 또 다른 일들을 미리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마르셀의 말이 좀 과장된 것 같기는 했지만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 둘째,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길 거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말이야. 그때야말로 내가 멍청한 애인지 나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애인지 결정되겠지. 모든 게 잘 풀리기만 한다면 누군들 돈을 못 벌겠니?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마르셀에게 충고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한 다음 머니를 데리고 나폴레옹에게로 갔다. 짐작했던 대로 나폴레옹은 멋진 녀석이었다. 머니와 함께 노는 걸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머니와 나폴레옹은 내가 가져온 작은 공을 지칠 때까지 쫓아다녔다. 그러나 다른 개들의 옆을 지나갈 때면 공으로 붙드는 게 통하지 않았다. 내일 첫 훈련으로 명령에 따라 앉고 눕는 것을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언제라도 다른 개와 만날 때면 명령에 따라 얌전히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숙모가 와 있었다. 우리 집에서 겨우 35km 떨어진 곳에 살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었다. 인사를 하는 동안 숙모의 눈이 머니에게로 향했다. 엄마는 숙모에게 머니가 길을 잃고 우리 집에 오게 된 사정과 주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숙모가 이 말을 찌푸렸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이 개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나요? 머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숙모가 물었다.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엄마가 대답했다. 키라야, 별로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구나. 이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 아마 내 생각이 틀림없을 거야. 숙모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머니는 내 개예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아니야, 우리 이웃에 사는 분의 개야. 숙모가 확실하다는 듯 말했다. 걱정이 된 나는 더 크게 소리쳤다. 이 개는 이제 우리 개란 말이에요. 벌써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어요. 엄마가 그런 나를 나무랐다. 키라야, 어른한테 소리치면 못 써요. 예의를 지켜야지. 머릿속이 지끈거리고 속이 막 울렁거렸다. 기절할 것만 같았다. 아빠의 말씀이 아주 멀리에서 들리는 듯했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 머니를 그 신사분에게 데리고 가서 사정을 들어봐야겠네.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머니도 내 뒤를 따라 들어왔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만은 분명했다. 아무도 머니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것. 차라리 머니와 도망이라도 가버렸으면 좋겠다. 머니는 내 옆으로 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머니의 눈빛으로 충분했다. 머니는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학교에 갔다 오면 머니가 집에 없을 것만 같았다. 다행히 아빠가 숙모와 함께 가시기로 약속을 해서 마음이 좀 놓였다. 모니카는 내가 이전에 말 많던 키라가 아니라는 사실에 익숙해진 것 같았다. 그러나 3교시가 되자 나는 더 이상 혼자서 고민에 빠져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숙모가 전해준 나쁜 소식을 이야기했더니 모니카는 함께 걱정해 주었다. 키라야, 머니를 꼭 숨겨야만 한다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도 괜찮아. 모니카의 말에 마음이 좀 편해졌다. 이제 뭔가 해결책이 떠오를 것 같았다. 그런데도 숙모 집으로 가려고 할 때는 배가 몹시 아팠다. 숙모와 함께 이웃집으로 출발했다. 멋진 공원 가운데에 서 있는 거대한 빌라 앞에 도착했다. 수희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어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무척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구나. 아빠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자 숙모가 설명을 해주었다. 골드슈레튼 씨는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버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다지 뭐예요? 그나저나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지 모르겠네. 나는 골드슈테른 씨가 자신의 빌라와 함께 공중으로 사라지기를 빌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수희 아저씨한테 우리가 왔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다. 숙모는 우리가 온 이유를 밝혔다. 잠시 기다리자 골드슈테른 씨가 안에서 나와 우리를 맞았다. 인자한 얼굴을 한 자그마한 아저씨였다. 사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었는데 막상 아저씨를 보자 왠지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저씨는 아주 현명하신 분이라 내가 머니와 가까운 관계임을 금방 알아챈 것 같았다.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 아저씨가 다정하게 물었다. 그러나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예전의 이름은 머니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머니라고 불렀어요. 아빠가 대답했다. 머니라 좋군요. 아주 좋은데요. 아저씨는 기뻐했다. 예전 이름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드는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머니라고 부르기로 하죠. 나는 너무나 간단히 말씀하시는 아저씨의 모습을 놀라서 쳐다보았다. 물론 나는 머니라는 이름으로 계속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말이다. 골드슈테른 아저씨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다. 아저씨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머니와 함께 자동차로 지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그 당시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 가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는데 그 이후로 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몇 개월 뒤에야 병원에서 나온 아저씨는 여기저기 머니를 찾아보았지만 머니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머니는 집으로 가려다가 다른 개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서 발견했을 땐 몸도 거의 가누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는 머니에 대해 아는 것을 다 이야기했다. 머니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것까지도. 물론 머니가 말을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믿을 수 있는 분 같았지만 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아저씨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내게로 왔다. 아저씨는 조금 전부터 몹시 힘들어 했었다. 아마도 사고 후유증인 것 같았다. 내 손을 잡은 아저씨는 고맙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우리 개를 발견했다는 게 아주 기쁘구나. 내 곁에 있는 것이 아주 좋아 보여. 마음속으로 늘 걱정했었는데 이제 큰 짐을 벗은 것 같구나. 내 얼굴이 빨개졌다. 저도 머니를 아주 많이 좋아해요. 나는 불안해하며 말을 어물거렸다. 그래, 내 마음 알겠다. 그래서 매우 기쁘단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거든. 아직 내가 직접 머니를 돌봐줄 형편이 안 된단다. 며칠 뒤 다시 재활치료를 받으러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해. 내가 계속해서 우리 머니를 보살펴 준다면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 같은데. 너무 기뻐 가슴이 막 뛰었다. 머니가 내 곁에 계속 머물 수 있다니. 그러나 갑자기 아저씨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니가 많이 보고 싶으셨죠? 물론이지.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인데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 일주일에 한 번 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날 보러 와주겠니? 우리 집 기사가 너희를 데리러 가고 다시 집까지 데려다 줄 거야. 네, 그렇게 하겠어요. 재빨리 대답했다. 정말로 나는 아저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다. 정중하게 부탁하시는 아저씨의 모습에 난 마치 의젓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아저씨와 이야기를 할수록 아저씨가 점점 좋아졌다. 아저씨는 아빠를 향해 돌아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개가 그대에게 계속 머무르는 것과 또 일주일에 한 번 키라와 병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비용과 앞으로의 비용 모두를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아빠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아저씨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난 벌써부터 기뻤다. 아저씨는 내가 아는 사람들과 아주 달랐다.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는지 아저씨는 피곤해 보였다. 숙모가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하자 아저씨는 오늘 와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머니는 아저씨의 다리에 머리를 잠시 조심스럽게 올렸다. 머니도 아저씨가 매우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아저씨가 종을 울리자 일하는 아주머니가 왔다. 우리는 아저씨와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는 숙모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가 엄마에게 골트슈테른씨 댁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동안 나는 머니와 함께 숲으로 갔다. 물어볼 것이 너무 많았다. 머니와 나는 우리의 운신처에 도착해 입구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우리만의 공간으로 들어갔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골트슈테른 아저씨와 친해져서 기뻐.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 나도 그분에게서 많이 배웠고. 난 놀랐다. 머니도 뭔가를 배웠던 적이 있었다니. 하기야 머니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았을 리는 없었을 테니까. 말해봐. 왜 아저씨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우린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었잖아. 그야 그렇지. 하지만 넌 아저씨가 무척 그리웠을 텐데. 믿을 수 없다는 듯 내가 말했다. 사고가 났을 때 아저씨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 주변에 피가 흥건했거든.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어. 나도 정신이 없었고. 습 사이로 몸을 질질 끌며 갔는데 거기서 의식을 완전히 잃었어. 깨어보니 아저씨도 자동차도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지. 아저씨를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머니가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이제야 뭔가가 분명해진 것 같았다. 머니가 계속 말했다. 자, 이제 다시 돈 이야기를 하자. 다른 이야기는 말고. 만약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음에 주인 아저씨를 방문할 때 여쭈어봐. 돈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것 같지 않았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또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은데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사실 이 틈을 이용해서 머니가 말할 수 있게 된 배경을 묻고 싶었다. 언제부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말을 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머니의 태도는 강경했다. 이제 너희 부모님의 재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아, 그 전에 먼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복습하자. 소원 앨범까지 했었지? 소원 앨범은 어떻게 됐어? 머니의 갑작스런 질문에 내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다. 시작은 했어. 그런데 컴퓨터와 샌프란시스코 그림을 아직 구하지 못했어. 소원 상자에 붙일 그림을 구한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다. 더듬거리는 나를 날카롭게 바라보던 머니가 이것저것 계속 물었다. 목표에 대한 확신이 섰니? 성공일기는 어제 한 일은 써넣었어?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어. 변명하는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널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됐어. 그래서 다른 걸 전혀 할 수 없었어. 이해는 해. 하지만 그것 또한 돈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실수지.
항상 사소한 일을 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일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는 거 말이야. 사소한 일이 아니야. 내가 내 옆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나는 머니의 말에 끼어들었다. 이해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숙모가 방문하기 전에는 어땠지? 그땐 또 어떤 이유를 댈 거야? 그땐 너무 행복했어. 나폴레옹과 산책하면서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머니가 날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아주 중요한 거 3가지를 말할게. 첫째,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획한 것은 실천할 것. 모든 게 잘 될 때는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처음의 생각과 같은 자세로 계획을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어. 특별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을 때에 최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기도 해.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이 말은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 누가 말했었지? 맞아, 마르셀. 그가 해주었던 비밀스러운 충고 2번째가 바로 이거였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달라지지. 난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이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너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은 날마다 해야 돼. 하루에 10분 이상 걸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10분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분을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똑같은 모습인 거야.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결국은 자신부터 변해야 해. 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이 10분은 널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거야.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오늘부터 항상 성공일기를 쓰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생각하는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계속 해야 해. 나는 의아해하며 머니를 쳐다보았다. 그건 무슨 뜻이야? 넌 나폴레옹을 돌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들떠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규칙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성공일기를 쓰는 시간도 미리 정하는 게 좋겠지? 머니의 제안이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저녁에는 아마 피곤할 것이다. 또 낮에는 시시각각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 그렇다면 아침에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더 일찍 일어나야만 하고. 잊지 마. 딱 10분이야. 내 생각을 읽은 머니가 다시 말했다. 머니의 생각에 따르기로 했다. 쉬울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 10분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정신이 맑아져 성공일기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머니의 말이 계속됐다. 왜 그림을 구하지 못했는지 아니? 내게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머니가 스스로 대답했다. 그건 72시간 법칙이 없었기 때문이야. 72시간 법칙이라고? 머니의 말을 되풀이하며 내가 물었다. 아주 간단해. 뭔가를 계획했다면 72시간 내에 실행에 옮기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매우 힘들거든. 정말 그럴까? 난 그동안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고 미루다 끝내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이다. 또 많은 일들을 계획성 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허겁지겁 해왔다. 머니의 말이 맞았다. 또 머니의 말은 지금까지 계속 옳았기 때문에 머니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 계획한 일은 72시간 안에 실행에 옮겨야지. 문득 나폴레옹 생각이 떠올랐다. 이럴 수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다. 머니에게 빨리 한행캠프 할아버지 댁으로 나폴레옹을 산책시키러 가자고 말했다. 부모님의 빈 문제는 저녁을 먹고 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부모님의 빈 문제를 도와드리는 것은 3가지 소원 가운데 하나였다. 머니는 그건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었다. 내가 아빠와 엄마를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만으로 웃음이 떠올랐다. 한행캠프 할아버지가 창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나폴레옹은 날 보자마자 기뻐서 지저댔다. 나는 할아버지께 인사한 뒤 2마리의 개를 데리고 숲으로 갔다.
숲이 가까워졌을 때 나폴레옹이 토끼 2마리를 보고 쫓기 시작했다. 돌아오라고 휘파람을 불었지만 나폴레옹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나폴레옹에게 제일 먼저 명령에 따르도록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폴레옹은 10분쯤 지나서야 돌아왔다. 나는 나폴레옹에게 명령에 따르는 교육을 시켰다. 나폴레옹의 태도가 조금만 나아져도 칭찬을 해주고 가끔은 쓰다듬어 주기도 했다. 머니도 내가 하는 명령을 나폴레옹과 똑같이 따라했다.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어쨌든 몇 시간이 지나자 나폴레옹은 앉아라는 명령에 뒷다리를 굽히고 주저앉았다. 나는 나폴레옹을 할아버지 댁에 데리고 가서 숲속에서 훈련시킨 대로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으나 나중에는 아주 기뻐하셨다. 난 나폴레옹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고분고분 말을 잘 듣다니 정말 멋지구나. 할아버지도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며 크게 웃으셨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나폴레옹을 길들여 달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기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만 원짜리 지폐를 건네주셨다. 사실 나는 그 돈을 받으면서 좀 부끄러웠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게다가 나도 재미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약간 실망한 듯 나를 바라보셨다. 난 내가 이 돈을 받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구나. 왠지 일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아서요. 당황한 내가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소리를 내어 웃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말 할아버지가 험상궂어 보였다. 얼굴을 몹시 찡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곧 다정한 얼굴로 날 바라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란 불편하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한단다.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법이지. 할아버지는 이해하길 바라는 표정으로 나를 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은 없니? 그 순간 마르셀이 떠올랐다.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마르셀은 빵 배달 서비스를 하며 돈을 벌고 있다. 나는 할아버지께 마르셀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다. 할아버지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좋은 예가 되겠구나. 내 생각엔 그 애가 앞으로도 너에게 더 많은 본보기가 되어줄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내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도록 하마. 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에 속하거든. 호기심에 차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마치 모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 같아 보였다. 틀림없이 많은 경험을 하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오셨을 것이다. 할아버지와 작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국수 요리와 초코 푸딩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나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 요 근래 경험한 것들에 비하면 오늘 일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어쨌든 하나는 분명했다.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정말 근사하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숙제를 끝내고 머니와 함께 숲속 우리의 은시처로 갔다. 부모님을 도울 방법을 알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나는 부모님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다. 그저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 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부모님은 그저 이자가 너무 높아서 어렵다는 말만 자주 했다. 머니가 말을 시작했다. 나의 옛 주인이던 골드슈테른 아저씨는 사람들의 재정 문제를 조언해주는 회사를 운영하셨어. 아저씨의 고객 중에는 아주 부자인 사람도 있었고 엄청나게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 그때 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각을 들을 수 있었는데 빚이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4가지 가르침만 실천하면 돼. 아주 간단해서 알아듣기 쉬울 거야. 머니는 잠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첫째, 빚이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모두 없애야 해. 그건 왜? 내가 놀라서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이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때도 카드를 쓰거든. 나는 머니가 한 말을 기록했다.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로 쓴 금액을 되도록 조금씩 갚으라는 거야. 이런 제도를 할부라고 하는데 이때 할부 기간을 길게 해서 한 달에 들어가는 할부금을 되도록 적게 하는 게 중요해. 한 번에 지불해야 할 할부금이 많을수록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은 할부금을 많이 내지? 내가 놀라서 물었다. 머니가 핵심을 파악한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할부금을 갚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지. 머니가 대답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줄게. 만약 내가 500만 원을 빌렸다고 하자. 이자가 6%라면 매년 이자로 30만 원을 내야 해. 또 500만 원의 원금도 일정량씩 갚아 나가야 하지. 그걸 상환이라고 해. 10% 상환한다는 것은 1년에 500만 원의 10%씩인 즉 50만 원씩 갚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1년 갚아야 할 할부금은 이자 30만 원, 원금 상환 50만 원 해서 합해서 80만 원이 되는 셈이지. 하지만 내가 빌린 돈을 즉시 갚으면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자를 주기 싫으면 즉시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논리적인 것 같아.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머니가 내 말에 동의했다. 사람들은 이자를 내기 싫어서 500만 원을 빨리 갚으려고 하지. 그래서 할부금을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쓸 돈이 항상 빠듯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비를 낮게 생각한 거지. 자동차를 한 대 새로 사야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어디 수리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또 돈을 빌리게 되고. 내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 빌린 돈을 갚아 나가는 중에 또 새롭게 돈을 빌린다는 거야? 바로 그거야. 머니는 내가 빨리 이해한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물었다. 엄마 아빠는 내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셔. 내 부모님을 골드슈테른 아저씨와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분은 내 부모님을 위해 좋은 조언을 해 주실 거야.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해결해 드리는 거지. 나는 기분이 몹시 들떠서 말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먼저 배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아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거야. 왜냐하면 지출은 수익과 함께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 또 돈을 나누는 법도 배워야 해.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이야기하게 될 거야. 머니가 이야기한 것들은 쉽게 이해가 되었다. 그것을 수첩에 썼다. 1. 신용카드를 없애버릴 것. 2. 할부금을 낮출 것. 골드슈테른 아저씨께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쭈어 볼 것. 머니는 내가 다 쓸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러고는 세 번째 요점을 이야기해 주었다. 세 번째는 생활비 외의 소비에 대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동차나 가구, TV를 사기 위해 아니 간단히 말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하자. 그렇게 빚이 있는 사람은 50대 50 법칙을 따라야 해. 50대 50 법칙이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은 저축하고 절반은 빚 갚는 데 쓰라는 거지. 내 말은 우리 부모님도 소원 상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구나. 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별로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비하기 위해 진 빚은 모조리 어리석은 빚이라 할 수 있어. 이미 저축해둔 돈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거야. 나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정리된 뒤에 수첩에 썼다. 3.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의 50%는 저축하고 나머지 50%는 꼭 필요한 소비를 위해 사용할 것. 불필요한 소비는 안 하는 게 최고. 머니가 눈을 가볍게 깜빡이며 말했다. 이제 마지막. 빚을 진 사람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글을 써서 지갑에 붙여야 해. 그렇게 하면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치를 때까지 이 말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돈 쓰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어. 그건 너 같은 개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겠는데? 내가 웃으며 말했다. 머니는 기뻐서 꼬리를 흔들며 내 얼굴을 핥았다. 나는 머니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고는 네 번째 조항을 적어 넣었다. 4.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이제 나는 빚에 대해 많이 배웠다. 하지만 부모님께 어떻게 전해드려야 하는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머니가 부모님의 재정 문제를 골트슈테른 아저씨께 부탁하는 게 어떠냐고 가르쳐줘서 기뻤다. 하지만 아직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바로 있었다. 바로 나는 절대로 빚을 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다. 항상 미리 저축해 두어야지. 그래서 적어도 부모님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 거야.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며 꾸준히 나폴레옹을 훈련시켰다. 주말엔 하넨캄프 할아버지에게서 하루에 1,000원씩 일주일분 7,000원을 받았다. 여기에 나폴레옹에게 3가지 기술을 가르쳐서 3만 원을 더 받았다. 이제 나폴레옹은 앉아, 누워, 앞발 내밀어를 명령에 따라 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을 세어보니 37,000원이었다. 많은 돈이었다. 하지만 돈을 받을 때 더 이상 기분이 나쁘지도 부끄럽지도 않았다. 나 때문에 나폴레옹과 함께하는 하넨캄프 할아버지의 생활이 정말로 편해졌기 때문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해하면서 나폴레옹을 아침에도 산책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아침 산책에도 똑같이 1,000원씩 주겠다고 하셨다. 부모님도 허락하셨다. 오늘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일이 있는 날이다. 바로 골트슈테른 아저씨네 운전기사가 머니와 나를 데리러 오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제 부자 아저씨와 더 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약간 흥분되었다.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3시쯤 벨이 울렸다. 문을 열고 나간 난 깜짝 놀랐다. 운전기사가 나이 많은 아주머니였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자 친절하게 웃으셨다. 우리는 문 앞에 서 있던 크고 멋진 차에 올라탔다. 운전기사가 여자라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더니 아주머니가 웃으셨다. 골트슈테른 씨는 아주 특별한 분이란다. 일도 특별하게 하시지. 그분은 사람이 하는 일이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으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실천하시는 분이거든. 내 호기심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했다. 친구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분을 우연히 만났단다. 나를 처음 보는데도 운전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구나. 할 줄 안다고 했더니 좋아요 하면서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지. 그렇게 해서 일자를 구했던 거야. 그게 전부란다. 난 이제껏 한 번도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 그분은 사람을 아주 잘 보는 편이지. 당시에도 그냥 자신의 정확한 판단에 따른 거야. 나는 놀라서 물었다. 이렇게 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골트슈테른 씨에게 자신감을 쌓아가는 방법을 배웠지. 그분과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공일기라는 걸 쓴단다. 저도요.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아서 나는 크게 말했다. 이번엔 아주머니가 놀란 것 같았다. 난 자랑스러워하며 머니를 쓰다듬어 주었다. 머니는 그 틈에 재빨리 내 얼굴을 핥았다. 이 버릇만은 꼭 고쳐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